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평론을 주로 하시는 대학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검찰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다만 그 10만 달러 국정원에서 받은 돈 네.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대북 활동에 썼다, 공작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부인으로 일관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10억 네. 원이죠. 10억 원을 받았다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1억 원인가요? 10만 달러. 예. 10만 달러죠. 그러니까 예. 1억이 제가 예, 말씀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은 걸로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혐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혐의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대체로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합니다. 이명박 전 뇌물이 대통령이. 아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뇌물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도 받았고 네. 그리고 이것이 공적 용도에 쓰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처럼 대북 공작에 쓰였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의중 전 실장 말씀하신 김의중 전 부속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또 지나치 부인을 하면은 김의중 전 부속실장을 너무 자극을 해서 향후 이제 또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일단 되긴 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북 공작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뭐 별도로 청와대에다 대북 공작팀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대북 공작팀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아니 대북 공작은 법률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참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측면은요 저는. 근데 뭐 예. 제가 언뜻 봐서 대북 예. 공작이라고 하면 예. 뭐 예를 들면 통추행위 차원이라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하게 또 얽힐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더 깊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닌지 한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국, 내용이겠죠. 예, 내가 예. 거기다 썼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대북 공작이다. 대북 공작은 뭐 공작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공작 활동을 한다는 건데.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왜 예, 그러냐? 대통령이 왜 예.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대북 공작 라인을 갖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그런 팀이 있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대통령 국정원을 통할하게 돼 있는 것인데.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윤옥 전 부속실장이 네. 방미했을 때 줬단 말이에요. 10만 달러로 바꿔서요. 네. 근데 그건 자기가 받았다 또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여튼 석연찮은 측면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거 한 가지는 인정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잘 지금 모르겠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부 뇌물 혐의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은 유축헌데 이건 다른 것들과 좀 다르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판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국정원 특활비를 보는 관점이 시각 다를 수 있다. 관점이 다르다. 근데 예. 그건 뭐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뇌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별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그 한 가지. 자, 거기에 김윤옥 여사가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소환 조사를 할까요?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검찰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네. 또 이제 부인까지 동시에 네. 뭐 불러서 수사한다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좀 그건 시차를 두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예. 저거는 예. 네, 그거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결정하기 전에 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검찰로서 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김윤중 전 실장이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네, 그랬는데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받았다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런 거는 결국은 부인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네, 아닌가요? 확인 예.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이 결말진 다음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줬다 그러는데 자기가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또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뇌물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이 10만 달러 외에도 네. 김백준 전 총무 기획관도 네. 4억인가를 받은 걸로 되어 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뭐 검찰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그 4억은 또 김백준 기획관이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그건 또 어떻게 쓴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검찰 발표가 있으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가족들 간에 지금 알려진 진술이 엇갈리는 거 이거 말고도 그 형한테서 받았다는 67억 원 이건 이상은 회장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형 말은 또 달라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67억이 이제 도곡동 땅 매각 그렇죠. 대금이 이제 논현동 사절 짓는 데 들어갔다라는 그 의혹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돈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이 형한테 빌린 돈이라는 거잖아요. 빌렸으면 이제 차용증이 있을 텐데 차용증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7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67억의 돈을 차용증이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상은 지금 그 회장은 예. 그런 게 여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진위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떠한 사안 말이죠. 어떤 팩트를 두고 거기에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예. 해석이 다르거나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이제 명확한 말이니까 이건 거짓말이 둘 중에 있는 하나 거겠죠?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명확한 사실 가지고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김희중 예. 전 비서관의 말과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거하고 그것도 또 다른 거죠. 또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김인옥 여사 이제 소환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와 이런 것처럼 분명히 사실관계 팩트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국민 일반이 봐도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 한 거죠. 차용증이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보통 저희 그 뉴스인 시간이 진행될 때 검찰에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뭐 백브리핑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중간에 뉴스 속보가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전해드리면서 가진 느낌이 굉장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뭐 항상 그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이 한 가지만 인정을 했다. 뭘 부인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그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케줄까지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방어적인 논리를 제시했고 검찰 조사에서요. 검찰 조사에서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하나는 인정했겠지만은 특히 다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변호 논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논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여론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논현동 그 문제도 결국 문제는 다스에 대한 실소유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밝혀지면은 실제로 다스를 중심으로 했던 비자금 횡령 문제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문제라든가 대납, 예. 또 다스의 자회사를 통한 또 여러 가지의 비리 문제 네. 이런 돈과 관련된 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다스에서의 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350억인가 또 만들어서 좀 갖다 줬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다스의 핵이죠 지금. 네, 근데 예. 이상은 회장이 다스 도곡동 땅을 매각해서 다스 지분을 가져간 거로 지금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주택을 구매할 때 40억인가를 썼는데 그게 다스에서 죄송합니다. 논현동 땅에서 매각한 네. 걸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은 씨라고
전에는 진술돼 있었는데 뭐냐 그러니까 당신 거 아니냐, 결국은 노년돈 땅이 결국 당신 거니까 그것이 다스로 한 거니까 그걸 다스 지분도 당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형에게 빌린 것이다. 근데 형은 이제 차용증이 빌려준 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스토리는. 예.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 조사 상황 지금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명박 전 벌써 그저께가 됐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내용, 그때는 상당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뭐 검찰 조사 상황, 수사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심은 딱 하나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예, 도주의 우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가 설령 도주 우려도 없고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가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네. 중대하다 하면 이제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냐 여부는 또 영장 실질심사가 따로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현재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염려는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바로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 드리면, 네, 검찰이 그래서 이른바 브리핑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른바 모르쇠, 흔히들 하는 말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인정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네네. 말씀도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인식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검찰로서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하나의 추론입니다만. 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일로 돌아와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부인을 하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구속된 혐의자도 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입을 맞출 수 있다, 같이 얘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인데,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뇌물 금액이 100억대가 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다스를 통한 비자금이 300억 원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면,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조세 포탈도 포함되고 횡령, 뭐 뇌물 이런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판명된다면 검찰로서는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네.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김백준 기획관이, 전 기획관이 지금 방조범으로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방조범은 구속을 했는데 주범을 구속 안 하기는 검찰로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기는.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법적으로 보고 봤을 있는 때. 거죠. 예, 예. 검찰로서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충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자, 교수님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아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높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제 질문에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으면 네.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부담 가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고, 특히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이제 얘기를 뭐 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프레임 그렇게 하고 있고 제시를 또 했죠? 야당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해 버리면은 실제로 현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이 가니까
그러니까 구속 수감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대한 여론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서는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은 이제 어차피 검찰과 법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 네. 한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추가를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랬단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 그 다음에 측근들의 진술이 의도된 허위 진술이다. 네. 의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적 증거는 조작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증거인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슷한 의견이죠.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한 2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범하게 수사하고 네. 집중적으로 또 많은 인력에서 해서 수사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예를 들면 박연차 태광 실업을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박연차 회장이 하여튼간에 줬다라는 진술을 뽑아내면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니까 이거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이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이권과 관련된 문제,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검찰 주장입니다만 대통령이 공천 헌금까지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이러한 일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네. 그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거나 아니면 사리사욕을 취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에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지 국민적인 논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줄 잘 몰랐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도 기사를 봤는데 유시민 작가 있죠. 상당한 여론 주도층 인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반드시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저 지금 얘기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당연히 불구속 조사가 맞죠. 네. 물론 이제 법률가들 얘기는 저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안이 중대할 때는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인멸인데 네. 바로 이제 검찰은 그래서 검찰의 판단이 어떤지는 정확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금 얘기처럼 거의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영포 건물,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그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 삼성이 거기에 대한 문건도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불구속 수사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이제 검찰이 하겠죠. 네. 그렇다면 저 전제가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청구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네. 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국민 여론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9.5%가 엄정한 사법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15.3%. 또 엄정한 사법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십니까? 뭐 적다고 보십니까?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서 물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 부담이 간다라든가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불행해진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리행위야 범법행위했을 때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과거에 전두환 네.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동시에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죠.
뭐 그렇다고 그렇네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하란 법, 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지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 논리가 자꾸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법적인 판단이 흔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보다 사실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사안 이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 정상회담 관련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월 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지금이 3시 4분인데요. 3시에 아마 정확하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시작이 됐을 건데요.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은 일단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니까 비핵화. 아마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이제 의제는 비핵화를 하더라도 네. 비핵화를 이제 북한에게 설득하고 또 미국에게는 또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것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 뭐 틸러스 국무장관 이제 경질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일각의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바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북한과 미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거거든요, 두 이제 정상을. 바로 그런 점에서 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며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이런 부분은 논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2007년도의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보다 굉장히 이제 실무형으로 그리고 이제 이른바 콤팩트하게 이제 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이제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어떤 뭐 비핵화를 이제 의제로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도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의제에서 좀 밀리는 거죠. 어떻게든 의제를 집중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집중시켜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구성원들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에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으로 꽉 채워진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준비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의제의 어떤 준비성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회의인데 아마 저 외교부 장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네, 미국에 때문에 있고요. 강경화 장관은 아마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소의 특성상 예전에 정상회담을 보면 보통 2일 또는 하루가 늘어나서 3일 하고 그랬는데 하루, 뭐 당일치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예. 하루만 할 것 같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뭐 거의 판문점에서 어디 숙박 시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자고 잔 다음에 다시 와서 산다. 그 정상회담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일괄 타결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한 두 가지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07년도에 14 선언 나올 때 네. 그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당시에 정상회담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면은 예.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뭐 그 뭐죠? 서해 평화지대 하면서 네. 해로 어로 공동 수역을 해서 뭐 남북 어민들이 같이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기 남포라든가 안변에 조선 협력 단지를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네. 얘기들을 경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협조를 맺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그 당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거든요. 네. 핵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진전이 없이 만들었었어요. 그냥 뭐 평화 추진과 정전 체제를 구축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 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제적 물론 이제 집권 말기였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뭐 북한에서 혹시나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게. 네. 그럼 우리는 무슨 위치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핵 폐기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000년도에 9.19 합의에서 나왔던 내용 수준 이상으로 NPT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핵에 대한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핵 폐기 부분. 다른 건 뭐 줄 게 있겠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종전이라든가 평화체제 문제 이렇게 가야 남북 정상회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가게 되면은 그냥 예비회담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보면요, 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이게 신뢰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2005년도에 이미 9.19 성명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육자회담 때 나온 얘기건 2005년도 얘기입니다만 네. 2007년도에 육자회담이 깨졌어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육자회담을 했으니까 지금 그거의 재판이에요. 문제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냐 문제인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CVID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완전하고 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핵 폐기. 그럼 북한이 말하는 건 CVIG예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그렇죠. 이 두 가지 완전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는 이 비핵화와 이 CVIG와 CVID 네. 이거를 끌어내서 이걸 출구에 둘 거냐 입구에 둘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애당초 입구에 두면은 이게 좀 어려워지겠죠. 이건 내 최종 결론으로 맺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영하 교수 얘기처럼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란 말이죠. 이미 프로세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북한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중간 지점에 갖다 놓고 또 미국은 또 지금 뭐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미국도 지나치게 강경파의 입장을 좀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 단계별 조치를 좀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중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마 논의가 남북준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더 네,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오늘 이제 첫 회의가 열리고 나서 또 내용이 나오면 거기 다음 뉴스 시간에 좀 다뤄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부정 합격한 226명을 우선적으로 직권 면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난 5일 날 이미 지난달에 네. 검찰하고 산업부 조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비밀 네, 사실이 나왔는데 점수 조작과 부적 합격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검찰에서 이거 아직 뭐 인원이 많으니까 기소는 아직 못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도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적미적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저는 뭐 적극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조에서 지금 강원랜드 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뭐 저도 네.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소송. 예. 근데 이제 뭐냐면 검찰과 관련 산업부에서 이건 드러난 사실이란 말이죠. 검찰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적미적 하다 보면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재판을 걸게 되면 또 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채용 비리에 의해서 만연되어 있는 부정 부분들이 또 흐지부지 될 확률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20, 30대 청년 부직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서 떨어진 분들. 그분들 구제할 길도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분노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엄중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말씀이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지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 네. 어떤 그 부탁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그리고 청탁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파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네. 단순히 채용 비리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제 강원랜드 내부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정 합격자라 하더라도 이걸 과연 그 이제 면직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세부적인 그런 조율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당연히 잘못된 것 그리고 잘못 부정한 채용은 뭐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데 또 문제는 부정 합격에 의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당장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지금 이 채용 비리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합격이 안 된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됐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인데요. 뭐 계산을 해보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세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문제고. 자 이게 항상 저희가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것이 있고 국회로 넘어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국회 넘어가 도장 맡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특히 이른바 범여라고 하는 그 야당들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국회 통과 쉬울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네. 지난해에도 추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통과는 됐죠, 나중에. 늦게 네. 통과됐죠. 처음엔 정조수도 안 돼가지고 통과가 어려웠는데 통과가 되긴 됐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추경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4조잖아요. 4조면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네. 10조 이하면 뭐 이른바 미니 추경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렇게 세금을 설세 쏟아부으면 어떡하냐. 이게 밑반이 녹이 물붓기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죠. 지난 정권 때도 이런 그 추경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좀 재정 투입을 하고 그랬어요. 회사에다 한 건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직접 이제 1,000만 원씩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식은 다른데 단지 이게 4년 동안 하겠다는 건데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은 상당히 일리 있는 비판이죠. 일리 있는 비판이다. 비판이에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지금 유승민 대표의 얘기는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반시장적이다. 네. 왜냐하면 세금을 쏟아서 이게 공무원 일자리도 늘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바른 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기존에도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 일자리가 잘 안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라든지 산업구조 이런 것들 개편과 같이 가야지 아마 야당의 비판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간다면 야당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하면서 구조적인 개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야당이 제시하면 야당도 결국 반대하다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무조건 혈세 쏟아붓는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청년들의 취업 절벽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설득하면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좋은 일자리 문제인데 예. 그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그건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도 낮고 전망도 부재하고 그리고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을 이제 넣는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적인 응급 처방책은 되죠. 그러나 중장기적인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좋은 일자리 만드는 성장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부가 제시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상황 그리고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고맙습니다.